안녕하세요. 두이의 포스트 모더니즘 세 번째 영상입니다. 첫 영상에서는 두이의 상대주의적 경향에 대한 비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두이의 형이상학과 경험적 방법에 대한 비판, 로띠의 비판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앞에 두 비판들, 상대주의적 경향과 객관주의적, 건설적 경향에 대한 비판들을 넘어서는 두이의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라는 주제로 두이의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두이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 오늘날 이런 상황에서 제가 두이의 실용주의, 제 관점에서 자연어단 경험 철학에 관심을 갖는 것은 두이가 생명력이 풍부한 철학자 가운데 여러 철학자가 있겠지만 두이가 생명력이 풍부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보였기 때문에 두이의 철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는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이의 저술 방식이 전반적으로 난삽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읽을 때 두이 영어권에 있는 사람들도 두이의 철학이 굉장히 방대하고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해석하기 어렵다고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로띠가 말하고 있듯이 두이의 위대성은 우리의 지적인 과거를 어떻게 벗어 던질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거를 우리에게 과제와 책임을 부과하는 것으로 파악하지 않고 유희적인 실험 재료로 파악하여 그것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지를 제안하는 순전히 도발적인 성격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띠는 두이의 저술은 예술가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못 갖지만 철학자들은 전통적으로 그것을 견지한다고 추정되어 왔던 진지한 정신 자세를 그만두게 도와줍니다. 그 진지한 정신 자세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넘어선 어떤 목적을 성취하려는 시도고 혹은 자유로부터 도피하여 무시간성을 추구하려는 시도라고 보는 지적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비판합니다. 두이의 저술에서는요. 그래서 두이의 자연화된 경험 철학은 다수의 현대 철학자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러셀과 후설 그리고 호르카이머는 두이의 진리 개념과 지성에 관해 상대주의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객관주의적 성향을 보입니다. 이들은 객관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고 합리성 혹은 이성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러셀이나 후설이나 호르카이머는요. 그래서 객관주의적 성향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로띠는 이성, 진리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근대 사물이라고 생각하고요. 해처론적 입장 혹은 포스트 모던 입장이 있습니다. 본인 자신은 실용주의라고 말하지만 신실용주의로 분류되고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해체론자로 분류되고 있는 거죠. 이런 로띠에게 두이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어떤 건설적인 측면과 체계적인 측면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요. 그래서 로띠는 두이의 객관적인 측면을 해체하려는 포스트 모던적 경향을 보이는 진영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객관주의 진영에 서 있던 포스트 모던 진영에 서 있던 이 양진영의 비판은 두이가 제시한 진리로서의 보장된 언면 가능성과 지성 그리고 경험적 방법 이런 것을 오해하거나 오독하거나 왜곡함으로써 선택적 강조에 의해 발생하는 철학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이의 철학에 대한 비판자들의 의심과 우려와 달리 두이의 주제들은 오늘날도 유효하고 그의 철학적 방법, 지성적 자연주의는 예술, 비평, 율학, 경제학, 환경윤리 등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해석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두이의 저술과 그의 전체론적 사유를 관통하는 것은 경험과 지성 그리고 창발 개념입니다. 그리고 진화론적 관점이고 심리학 관점이 있겠지만 경험, 지성, 그리고 창발 개념 정신과 이성이 분리 개념이라면 과거의 모던 전통 철학에서 말하는 정신과 이성이 분리 개념이라면 경험과 지성, 창발 개념은 연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결적 지성, 연결적 경험은 철학자들에 의해 구분되고 분리되는 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자연화된 지성 개념, 경험 개념 등의 이런 개념의 등장은 철학에서 이성의 폐기와 함께 전통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개념들과 다양한 이분법적 구분들의 제거로 이어집니다. 근세적이라고 지칭되는 철학의 문제들을
형성해온 이원론의 원상이 철학에서 만들어졌다는 것은 도덕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 사이에 만들어진 근본적인 분리를 설명해주는 문화적 조건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두이는 하나의 뚜렷한 활동으로서의 철학을 송두리째 외면하고 일상적인 세계, 다시 말해 철학적 전통이 발전시킨 구분들을 다 내다 버릴 때 비로소 생생하게 떠오르는 인간의 문제들로 눈을 돌림으로써 두이가 원했던 걸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두이의 다원적 지성 개념이 자연화된 지성 개념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풍부합니다. 우리는 두이가 고정된 세계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세계에 잘 적응하고 대처하라고 제안한 것과 미래를 더 낫게 만드는 데 있어 지성을 활용하는 그의 말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전통 철학자들이 신뢰했던 이성은 닫힌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두이가 창안한 지성 개념은 열린 개념이겠죠. 전통 철학자들이 영국 경험론자들이 말한 감각적 지각에 의한 경험은 닫힌 개념이겠지만 두이가 말하는 유기체로서의 경험으로서 경험, 자연화된 경험은 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닫힌 개념은 전통 철학자들이 추구한 불변적이고 필연적이고 통일적이고 보편적인 고정된 세계와 관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두이의 경험과 지성 개념은 자연화된 자연의 다양한 요인들이 함께 묶여있는 유기적인 세계와 유기체로서의 인간과 관련되어 있기에 열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이는 플라톤 전통과 보편적 이성의 권력에 반기를 든다는 점에서 객관주의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이런 플라톤 전통과 보편 이성의 권력에 반기를 드는 철학자들은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체, 후기 비트겐슈타인, 그리고 멜로 뽕티, 두이 이 외에도 뭐 하이데거도 마찬가지고요.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특별히 두이 그리고 자연주의 철학자라고 간주될 수 있는 니체, 후기 비트겐슈타인, 멜로 뽕티 그 아울러 체험주의까지 마크 존슨까지 이렇게 살펴볼 계획이고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들은 객관주의 철학자가 아닙니다. 서양의 그 어떤 철학적 전통이나 권위에 의존하지 않는 두이가 호소하는 철학의 최종적 법정은 경험, 유기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의 활동을 말할 때 경험이라고 하죠. 그 최종 법정은 경험입니다. 그러나 전통 철학자들에게 철학의 최종 법정은 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두이는 경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은 두이가 철학사에서 철학사를 탐색하는 데 활용하는 주요한 도구라는 것은 이전 영상에서 많이 보았고요. 이 점에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주장하는 상대주의의 우두머리 격인 고대의 프로타고라스의 견해 이런 견해는 두이에게서도 일정 정도 재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대주의적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럼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이는 상대주의자가 아니고 프로타고라스적인 입장에 있지만 프로타고라스는 아닙니다. 일정 정도 두이는 프로타고라스와 유사하기보다는 절대정신이 제거된 헤겔 라인, 헤겔 입장과 가깝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는 아닌 거죠. 절대정신이 제거된 헤겔 관점이라고 라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이 역시 헤겔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절대정신을 제거하고 실용주의로 전향한 거죠. 그럼 엄밀한 의미에서 두이는 다윈의 진화론과 제임스의 심리학 그리고 당시의 과학을 수용하여 프로타고라스나 해결적 사유의 문제점들을 넘어서 있는 제3의 관점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자연주의적 입장에 서 있고 그런 자연주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근대적 사유와 포스트 모던적 사유를 넘어서 있는 두이의 사유를 포스트 모던 사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규정한 분은 히크맨입니다. 포스트 모던 철학이라는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크맨이 포스트 모던 철학자라고 규명하고 명명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입장을 따라서 두이를 포스트 모던 철학자로 볼 수 있다고 봅니다. 두이의 철학에 대한 엇갈리는 평가 속에서 오늘날 체험주의 마크 존슨은 두이에 대한 해석은 마크 존슨이 해석하고 있는 해석 그리고 라딩스가 해석하고 있는 해석 그리고 슈스터만이 해석하고 있는 해석들 이런 해석들은 두이의 사유의 현저성과 확장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두이의 철학의 이런 새로운 해석들 로티 퍼트남과 함께 이런 해석들의 구체적인 논의를 원용함으로써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는 두위의 논의는 보다 섬세한 방식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위의 전체 사유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창발 개념, 이머전시 개념은 이 전체론적 관점과 또 두위가 연속성 개념 그리고 상호작용 개념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할 거라고 봅니다. 창발 개념이요. 그리고 두위에 대한 오덕과 오해와 곡해를 해소하는데 창발 개념, 다른 말로 하면 발생론적 접근 방법,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두위의 전체 사유를 그리고 전체 제작을 살펴보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인간 유기체로서의 인간, 그리고 그 유기체에서 발생하는 자연과 상호작용하고 교우작용하는 것, 그리고 이 인간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진화하고 성장 발전하는 것, 그리고 이 창발 개념과 연결 맞붙어 있는 것은 성장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장 개념과 함께 뒤 전체 사유를 연속성, 성장, 그리고 창발 이런 개념을 통해서 보면 객관주의도 아니고 상대주의가 아닌 제3의 입장에서 사유하는 자연주의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두위가 전통 철학이나 포스트 모던 철학 그 어느 쪽에도 관계하지 않는 새로운 자연주의적 관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의 입장은 포스트 모더니즘적입니다. 이 오늘날 두위에 대한 해석가들 역시 두위가 객관주의하면 상대주의를 넘어서 있는 철학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두위를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그런 해석하는 관점들도 포스트 모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위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유용성과 그것의 장점은 단선적 사유에서 벗어나 다원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포스트 모던적 사유가 실제로 단선적 사유보다 닫힌 사유보다 열린 사유, 다원적 사유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유의 독점화하고 있습니다. 단선적 사유나 닫힌 사유는 사유를 독점하는 거죠. 그러나 민주주의 사회에서 어떤 사유 하나가 사유를 독점할 수 없는 사회고, 독점할 수 없는 사유라 그러면 또 다원적 사유와 열린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유의 독점화가 아니고 사유의 민주화에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유의 민주화에 적합한 이론이 두위의 자연주의, 그리고 자연주의로 묶이는 철학자들의 사유가 오늘날 사회의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사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았던 것처럼 자연화된 경험 철학은 민주주의에서 필요한 사유이고 열린 사회에 필요한 사유이다. 그리고 그런 사유가 폭력과 어떤 권력을 제거한, 그리고 실제로 민주화된 사회에서 모두가 대화를 통해서 누구 특정 어떤 사유가 권력이나 어떤 권위를 갖는 게 아니고 대화로 열어놓는 거죠. 그런 점에서 자연화된 경험 철학, 두위의 자연화된 경험 철학 혹은 자연주의 혹은 자연주의적 실용주의, 다양하게 부를 수 있는 이 이론이 유용하다라는 것을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 두위가 객관주의와 상대주의를 넘어서 있는 철학자이면서 포스트 모던 철학자인데 지금 민주화된 사회에서 필요한 사유이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